네, 나스닥 지수의 조정 속에서 테슬라가 오늘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연초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고요.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치이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동학개미 이상으로 코인 개미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안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의 그 인도 얘기를 하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비트코인이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지금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동학개미보다 코인 개미들이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그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그 월가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그리고 장중에 그랬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물론 이제 마감 지수로 하는 건 아닙니다는 항상 사상 최고치는 장중에도 기록하는 것도 사상 의미가 최고치인데요. 우리가 보면 사상 최고치를 하면서 피크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네. 그 하이이스트 포인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은 하이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CN의 FGI 지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표현을 피크 내지는 하이이스트 포인트 이것보다는 more harsh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8월 이전, 여름휴가철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금융화나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페드 인사였습니다. 인플레 일시적해서 전부 그랬었죠. 금융화나 지속된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그때 거품을 우려했었거든요.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을 이루고 있다. 자, 오늘도 크로스 페드 이사도 그랬습니다는 대부분 다 매파 인사들은 페드 인사들은 매파를 좀 돌아서고 있다. 근데 시장은 나중에 이렇게 심리 지수를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다 하는 측면이 미국 시장을 읽으실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장은 프리어들이 결정하는 거다.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이 가장 관심이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 입장에서도 서학개미 이상으로 코인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그 4월 중순에 기록했던 6만 5천 달러를 이렇게 돌파하고 장중에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6만 7천 달러대까지 바짝 나와서는 네. 그래서 6만 2,600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정 PD가 보여주시는 그 초록색 그림 보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지금 6만 6천 내외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 비트코인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대 관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문제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테슬라 문제가 이렇게 오늘 그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판매 호조 이런 것이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 대비 실적치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 이전까지 너무 기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높다 보니까 오늘 그 장 마감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는 실적 발표되고 사실 그 지금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소폭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 그 테슬라의 옛날보다는 그 보유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는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서학개미의 올해 연말에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왜 하이스트 포인트, 피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이어라는 표현을 쓸까?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그리고 비둘기 페드 인사들은 전부 매파로 돌아섰는데 왜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비둘기로 돌아설까 하는 것이 바로 투자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심리를 가장 많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CNN의
FGI 지수다, 공포 탐욕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 달 전에 20일이었습니다. 여름휴가철 이렇게 끝나고 나서죠. 9월 달에 20일 정도에서 극단적 공포에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2,900이 떨어지면서 네. 아주 우수수 떨어지겠다는 이 극단적 이렇게 비관론이 나왔었죠. 일부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근데요. 지금 미국의 그 시장의 투자 심리들이 왜 피크를 쓰지 않고 하이어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렇게 지금 공포 탐욕 지수에서 이렇게 보면 67까지 해서 지난 한 달 전에 20일에서 지금 67까지 해서 전일에 어제도 62에서 67까지 해서 요건 탐욕 단계입니다. 뉴트럴 단계를 벗어나서 탐욕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오늘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크라든가 하이에스트 포인트보다는 하이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극단적인 그 비관론에서 많이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시장에서 읽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은 점이 우리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실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이 4.9% 나와서 이게 중국이 이제 부진하다고 생각하면 뭐 대출 금리를 좀 낮아지면 금융 완화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어제 대출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은 공식적인 기준금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상징적 지표로서 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그 대출 금리가 동결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코스피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을 해서 일부 증권사의 사람이 이 대출 금리를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국내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시각인데 사실상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은 중국이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하다고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대출 금리는 동결을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대출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3분기 성장률은 4.9% 나왔지만 이게 월가 예상치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부진한 거지 사실 부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MBR의 2분기 연속 공식적으로 그 경기회복 판단을 보면 중국은 회복 국면이다.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2, 그 다음에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0.2 해서 2분기 연속 플러스다. 공식적인 회복 국면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도 낮게 나온다. 미국도 이제 6.5, 6.6에서 3.5% 밑으로 나온다. 중국보다 더 부진하다. 투자는 상대 비교다 하는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성장 전략이 올해 양해대를 이렇게 해서 고성장 전략에서 내수이제 홍색 공급망 전략으로 이렇게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도된 성장률이 낮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2분기에 7.9% 대비해서 4.9%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의도된 대로 간 거니까 부진하다가 않다고 평가하면 대출 금리는 인하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것을 문의를 국내 주가가 떨어졌는데 대답없이 중국의 대출 금리가 동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론적인 문의가 있어서 네. 시청자분도 그게 언론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대출 금리 내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의 궁금증을 이렇게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통환체 문제에서도 어제도 통환체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통환체 문제를 이렇게 응찰을 시켰는데 이게 다 매각되지 않는 문제와 결부돼서 굉장히 우리의 국채금리도 혼란을 빚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리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지금 더 강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로 금융이 실물에 이렇게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를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페드도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에 비해서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중국이 이 경제 성장률 액면 그대로 4.9% 부진하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 하는 측면이지만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케인즈연의 통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사실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경기가 투자 승수 효과에서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인식으로 갖고 있지만 이거는 중국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될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서 전부 국유화 정도 통제력, 시장 기능을 자꾸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이렇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도 대출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되려면 통화에 갇혀 있는 돈에 갇혀 있는 금리가 전면에 부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닛 앨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최저 실효 금리다 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금리가 제대로 기능, 금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돈에 갇혀 있으면 금리 기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그때 상태에 조절하더라도 경기부에 과열일 때는 진정,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를 아주 낮을 때는 부양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밀켄 컨퍼런스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밀켄 컨퍼런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는 오늘 중국의 섹션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 마찰이기 때문에 중국 세션에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보면 대체로 중국의 유동성 함정 논장이 있었습니다. 리퀴드 트랩 이런 유동성 함정,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금리를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자 경제 성장이 떨어져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 섹터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적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값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자 우리 대출 금리 조금 올리더라도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거시경제에서 나오는 유동성 함정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오히려 중국이 이런 상태에서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금융 섹터가 그다음에 실물 섹터 3대1 정도로 금융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면 자 미국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한다 이런 쪽에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제간 자금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차이는 캐리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자 중국이 금리 내려 자금이 미국이 테이퍼링 돼 자금 이탈되죠. 그죠? 중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사실 그 미국 쪽의 테이퍼링 지금 국채 금리도 1.6%를 해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자금 이탈되죠. 자금 이탈되면 파이낸스 쪽에 자산 부분에 대해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안 좋으면 역발상 효과보다는 역자산 효과입니다.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엔타이 웰스 팩터에 의해서 경기가 더 부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헝다그룹 문제에서 도렌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헝다그룹 문제가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뭐냐 지금 헝다그룹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23일 날 공식적으로 뭐냐 미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주말 기간에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개 홈다그룹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 이탈이 자 미국의 자금들 한국의 자금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의 집값 주택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부분도 지금 드라잉 이펙트 때문에 자금 이탈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마저 자 3분기 성장이 낮다 해서 금리마저 이렇게 내릴 때에는 증시 사이드에서 자금 이탈, 그다음에 부동산 사이드에서 헝다그룹과 함께 자금의 촉진, 그러면 주가 부동산 더 떨어져. 가뜩이나 헝다그룹 문제로 인해서 70개 도시의 집값이 지금 중국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긴 했습니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타이 웰스 팩터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중국 경기가 더 돌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국내에서 대출 금리가 동결했기 때문에 중개 대출 우리 증시를 어렵겠다는 이런 쪽의 얘기는 잘못된 진단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이 통한채 3년물 2차례 입찰에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한국은행 좀 당황했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통한채 문제는 가장 네.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새롭게 3년물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도입했긴 했지만 네. 사실 이것이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입찰을 붙이더라도 다 매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실제로 당혹스러웠다 그래요. 예. 네, 당혹스러워서 이런 환경이 연출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한국은행이 자초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8월달 금리도 올렸죠. 그다음에 10월달 한국은행의 금토위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다 보니까 통한채가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사실 그 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올라가 통한채 가격 떨어져 누가 거기에 응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는 외환 시장에서 어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채권 부분의 버퍼 역할. 자,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 채권이 떨어지니까 거기 응찰을 부르는 사람. 채권의 버퍼, 외국인 자금도 거의 버퍼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탄이 올라갈 때 그냥 한 번에 10원 이상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한 번에 10원 이상 올라가니까 자, 올해 어제 화요일 어제 걸쳐서 환율이 한 이틀 만에 13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입 기업들이 사실 당혹스러운 겁니다. 당혹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해서 이 환율 변동성이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그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수입 기업들이 이거 환율 문제 어떻게 하려느냐 이게 아주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바로 어제와 같은 현상은 한국은행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면의 버퍼 역할을 못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통한채 응찰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 채권이 왕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단계로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이렇게 환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마침내 연중 최고치이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상은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비트코인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면서 전 앵커 지금 표현이 아주 이렇게 표저로 와닿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여름휴가철 이후에 특히 지난 그 9월 6일 날 엘살베도르의 그 법정화폐, 비트코인 법정화폐 이후에 이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코인 개미 분들은 마음이 좀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 9월 6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엘살베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보면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법정화폐를 중앙은행이 인정해서 법정화폐가 되니까 이때가 52,000달러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해설했습니다는 9월 21일 날 장중한 때 4만이 붕괴됐거든요. 39,000 하다가 그 위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66,000달러. 그래서 지난 4월에 기록했던 65,000달러 이렇게 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돼서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장 단체 역할을 게 정책적 요인이죠. 네. 아무래도 우리 전에 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캔슬러가 9월 말에 SEC가 비트코인을 사실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겠다는 발언. 이 발언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촉매 역할, 비트코인이 상승에 촉매 역할을 했다. 그만큼 제도권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금지였는데 이 금지는 안 하겠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바뀐 것도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여러 가지 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 자꾸 자극성이기 때문에 경제 용어가 하지 않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다가 리플레이션 얘기 나왔다가 이것도 리플레이션도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슬로우플레이션은 또 한국의 기자들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와서 각종 자극적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를 혼탁스럽게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 가이드 역할 혼란을 좀 정리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각종 유튜브라든가 이런 클릭수의 잘못된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혼합하다 보니까 정전의 관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면 자꾸 이렇게 이론이라든가 관행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분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해칭으로 금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금이다 해서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계절적으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듯이 4분기 10월 달 들어가면 계절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의 강세가 보는 계절적 요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건 9월 말에 진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증시가 조정하고 그다음에 홍다그룹의 문제에서 부동산에 주춤하다 보니까 여기 이탈자금은 어떻게 될까? 이탈자금은 어디로 갈까? 해서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으로 그레이 로테이션 되는 현상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상당히 복합적 요인에서 그렇다. 네. 일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SEC가 ETF 상장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초점이 되고 있으다는 지금의 비트코인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 요인,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인플레 요인, 그리고 자금 간의 시장 간 인터마켓 간의 자금의 이동 이런 복합적 요인이 이렇게 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종전과 다르다. 지난 4월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보다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가장 흥이 났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흥이 났다라이죠. 우리 코인개미 분들도 마음에 해서 제가 이 정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고 이번 주 들어서 동학개미도 웃고 좀 모처럼 웃고 서학개미도 모처럼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가고 웃고 그다음에 사실 코인개미들도 이렇게 웃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개인의 자산들이 네. 이렇게 투기성이냐 아니냐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자산들이 이렇게 MZ세대들이 늘 때는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떠지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렇죠. 방송 해설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도 섞어서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는 동학개미도 웃고 그다음에 서학개미도 웃고 코인개미도 웃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코인개미들도 이렇게 웃음꽃이 이렇게 피겠습니다는 네. 가장 이 비트코인 가격에 마음을 읊조렸던 사람이 아마 엘살베도르 이렇게 대통령 나이브 부켈라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첫 법정 화폐를 했죠. 상징성이 큰 데다. 그냥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굉장히 국민 수가 적다 보니까 약 2분의 1 정도로 해서 그냥 치보 통장에 한 30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전 국민에 넣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천사구도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산이 물론 무성화를 받지만 자기 자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손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든 거고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면 내 재산이 같이 올라가니까 네. 기분 좋은 거고 이렇게 돼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런 법정화 문제로 인해서 지난 한 달 이상 기간 동안에 엘살바도르의 대중문화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거든요. 대중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의 국민들의 관심사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대중가요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그 과정에서 엘살바도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자꾸 가격이 전부 거기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국민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살 국민들은 베네수엘라 전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의 법정화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너무 이게 국민들의 생활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대통령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무거웠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자산이 그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이렇게 그것도 화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이렇게 재산이 증가해서 결과대로 보면 부켈라 이렇게 대통령이 성견 지명이 있지 않느냐. 또 이 부켈라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걸 좀 공치사하고 있어요. 내가 성견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은 일찍없이 법정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국부를 증대시키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중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네. 국민의 지도가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 들어가는 거 모르고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주겠다 하면 그래서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표심이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민의 표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도 지금 이게 대선 후보로 가서 여러 가지 좀 혼탁스러운 일인데요. 정말로 민주주의는 현명한 국민들이 지키는 거다. 이 엘살바도르의 문제를 봐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대중화되고 가격이 오르다 보면 CBDC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비트코인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트레이드업 관계죠. 대중화가 되면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활성화라든가 도입하면 활성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실 미국처럼 도입하지 않았으면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밀켄 컨퍼런스에서 페드의 그 이사들이 자꾸 9월 달에 있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로드맵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하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도 바로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미 이 증권거래에서 정부기관에서 ETF 상장할 만큼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대단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코인만 문제에서 코인 결제에서 지금 금융상품까지 접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버릴 것이냐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이렇게 구상하는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의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파월 의장의 얘기도 했습니다는 과거에는 비트코인 전면 금지, 지금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부분적 인정하는 단계로 네.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ETF 상장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정한다. 부정은 아니고 긍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 간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 이쪽으로 논쟁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가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은 가치 논쟁에서 부정이냐 아니면 중앙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긍정이냐 하는 시각에서 세계 각국들이 바뀌었는데요. 긍정하는 시각은 엘살바도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 쪽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의 SEC 문제를 인해 가지고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문제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미 SEC의 상장이 잘 됐습니다. 첫째 날도 상승하고 둘째 날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비적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것이 대중화되니까 자금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두 가지 측면. 각 그렇게 다른 금융사들은 피델리티라든가 아하크 인베스트먼트 아시죠? 네. 캐시우드 여기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상장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EC 입장에서 캔슬러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성공하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ETF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상장해서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록적인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월 중순과 달리 이런 정도에 돼 있다. 그래서 각국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통화 문제, 디지털 통화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금융상품, ETF 상품을 위해 대중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개미들이 가장 궁금해할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우리가 보면 저는 비트코인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그래서 많은 그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껴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가 하이스트 포인트, 피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이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이렇게 사상 최고치면 앞으로 사상 최고치를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의 하이스트 포인트, 피크라는 표현은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아직 피크는 남아있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 분위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현지의 그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도 불구하고 4월과 달리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것이냐는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되냐 하면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4분기에는 비트코인과 어떤 가상화폐가 아주 불을 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홍남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께서 이제 대책 반정이 됐습니다는 2017년 4분기에도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김치 그래서 프리미엄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네. 조금은 이제 한국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강도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될 만큼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에 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 거래량의 21%를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때 이 비트코인이 했던 게 4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분기에는 계절적으로 강하게 비트코인이 붙는다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보다도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정책 당국, 한국의 지금 세계 거래량의 21% 한국 정부의 정책 입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정책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제 대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여부와 관계 아직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합니다는 사실 페드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 부정해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지난 4월 중순에 기록했던 이렇게 65,000달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내 1억 비트가 1,000만 원, 1억이죠, 1억 원. 우리 돈으로 네. 1억 원. 지금 한 7,600만 원 정도 되죠? 1억 원 정도 되느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의 상승세를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캐시우드의 51만 달러. 이건 코인당 5억이죠. 5억 넘죠. 그다음에 그리고 시드뱅크가 작년 이맘때쯤에 했던 31만 달러. 이것도 3억이 넘죠. 이런데요. 여기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이건 도달하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내려갈 때도 이번에 극단적 비관 넣을 때도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균형의 미학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예거는 건 못더라도 떠질 때 모두가 떨어지는 거 알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너무 또 투기성 자본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너무 거기에 베팅하는 것도 좀 균형의 미학적으로 경계하는 것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전부 1억 비트, 3억 비트, 5억 비트는 유포리아입니다. 가치가 따르지 않은 상태의 유포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이 갑작스럽게 돌아서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주식도 지난주에 나왔던 2,900 떨어질 때 아주 속절없이 떨어졌다 할 때 균형의 미학을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투기성이 강한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갈 때 코인 개미들이 웃음꽃 펴서 다행입니다는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정책 단계 부정적 얘기하면 팍 떨린다. 이런 1억 비트, 3억 비트, 5억 비트는 실체가 유포리아다. 이렇게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해서 항상 말씀은 목표 수익률로 제가 전앵커 지금 비트코인에서 한 30%만 먹겠습니다 하면 30% 정도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6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66,000달러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시성에 있는 주제였던 만큼 오늘은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들, 배경,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와 전망까지 심도 깊은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